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본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주차 때인데요. 3회차 때인데 우리가 자격시험제도와 등록제도, 게시유무, 표시광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자,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옳은 것을. 자, 파산자인 결격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바로 틀렸네요. 자, 여러분 결격사유 하면 미성년자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돼. 미성년자, 파산자 대표적이죠. 결격자도 시험 볼 수는 있다고 그랬죠. 자, 2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바로 틀렸죠. 여러분 자격증이 나오면 무조건 시도지사입니다. 처음 교부도 시도지사, 재교부도 시도지사지 장관이 자격증을 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완전히 오바르코를 쳐버리셔야 돼. 설령 장관이 시험을 받더라도 자격증만큼은 시도지사가 준다. 꼭 기억하시고. 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 틀렸죠? 자, 장관이 시험을 예외적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4번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주의하셔야 돼. 자격 취소죠. 취소. 취득이 아니라 여러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자중보배 이렇게 여부를 하고 있잖아. 자중보배.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죠. 여기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이 네 가지가 심의사항이고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서 바로 취소해버리는 거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틀려요. 자, 혼돈하면 안 되겠고. 5번 시험신경관장은 시험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자 5년간 시험의 자격을 정지한다. 자, 부정행위자는 5년이었고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시험을 못 보게 하죠. 그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이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위원장은 1차관이 된다. 맞죠? 위원장은 1차관. 여기도 주의할 것이 국토부 장관 하면 틀립니다. 위원장은 1차관이지 장관이 아니다. 자, 2번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는 얘기죠? 1, 2번은 다 맞고요. 3번 심의위원회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틀렸죠? 이건 답인데 여러분 심의위원회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자중 보배 이게 에어브레라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심의사항인데 자격 취득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따라야지 나머지 세 개는 여러분들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에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자, 제척사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라겠어요? 우동. 자, 배우자 관계에 있다. 동.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일 때. 그 다음에 친척일 때. 그 다음에 자문, 용역, 감정. 그 다음에 대리인. 그래서 우동, 친자대 이것도 외워버려요. 제척사유. 4번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맞는 얘기죠? 지명한 자가 된다. 여기서 또 많이 바꾸죠? 부위원장이 된다. 틀렸어요. 부위원장이 없죠. 여기는
또 호선한다. 자기들끼리 뽑는다. 다 틀렸어요. 지명.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요것을 제대로 안 지웠더니 어떤 분이 좀 제대로 좀 지어달라. 그래서 신경을 써서 지우겠어요. 자, 3번. 자격시험 및 자격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죠? 3번. 틀린 거. 이 시험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한. 바로 틀렸죠? 원칙이 시도지사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여러분들 33회 시험이 끝났는데 다 시도지사가 시행했어요.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자가 시행한 거다. 그리고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찾으니까. 자, 2번. 이 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여러분 응시 수수료 돌려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28,000원 내잖아. 응시 수수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감되고 7일 이내에 취소하면 60%. 여러분 시험 보기 10일 전에 취소하면 최소 50% 준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맞는 얘기고 아무튼. 3번.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1회가 아니에요. 1회 이상 시행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때 주의할 거 뭐예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의결사항입니다.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을 시험을 시행할 때 예정 시험 일시, 방법 등. 자, 여기서는 계략적 사항에다가 이런 동그라미 쳐 찾으세요. 계략적인 것이 1차 공고예요. 이것은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등 방송 그 중에 하나 이상에 이제 공고한다. 이건 조문 그대로입니다. 2월 말일까지.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시험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경과되어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부정행위자는 5년, 자격 취소자는 3년.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또 가볼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냐면요. 여기서도 이제 틀린 것인데, 자, 자격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자, 이건 판례로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러분,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양도 대여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를 말하냐? 여기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 꼭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행세할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는 것이다. 판례 맞고. 2번.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계공이 자신의 인감, 도장이죠. 날인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가 자기 명의로 업무를 수행해 버렸어요. 그럼 이것은 대여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강조하면 우리는 형식으로 판단한다, 실질로 판단한다. 일단 실질에다 동글뱅이 쳐야 돼요.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계약서를 다 썼단 말이에요. 즉 보조원이 다 쓴 거예요. 그럼 사장님은 와서 계공을 와서 토장만 찍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형식만 갖췄다. 이것은 대여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계약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조원이 다 해놓고 사장님이 도장만 찍은 거, 이것은 대여로 봤다. 자주 나옵니다. 3번.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 또 무자격자죠. 이자가 중개업을 하면은 무자격자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돼버리죠. 범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자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건 판례를 이제 압축한 건데, 원래 무자격자들은 중개업을 하면 안 되죠. 이자들은. 그 범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자들은 우리 형법에서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를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라는 무자격자와
B라는 정상적인 자격자인 개공이 둘이 동업을 하다가 개공이 일방적으로 폐업한 사건이었잖아. 그러자 이 무자격자가 네가 내 업무를 방해했다 해서 이 무자격자가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너는 무자격자 너는 충기업을 할 수 없지 않냐. 그럼 네 업무가 뭐냐. 얘가 일방적으로 폐업한 것은 지가 권리를 포기한 거지. 네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다. 그 너는 업무 방해죄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이자가 패소한 거지. 쉽게 말하면. 자, 그런 얘기. 판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자, 명함 나왔네요. 그 다음에 대표 나오면 항상 뭐요? 유사 명칭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 명함 대표의 부동산 뉴스 대표. 이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명함 대표. 딱 판례 2개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명함 대표, 그 다음에 카페 명함 대표. 그거 유사명칭입니다. 맞는 얘기고. 5번.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 자금을 투자하게 하죠. 그리고 이익을 분배받아요. 근데 이 무자격자는 전혀 중개 업무는 관여를 않고 자금만 투자하고 이익금을 5대5로 분배만 했다. 이런 식으로 동업하는 것은 전혀 대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야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내가 돈 될 테니까 네가 자격증 대라. 그래서 나는 중개업에 관여 안 하고 그냥 광고라든가 직원 뽑을 때 내가 면접이나 이런 것만 하겠다. 경영에만 관여하겠다. 그 대신 중개업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동업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즉 대여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 판례들 다 맞는 판례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등록의 절차.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끝났고 이번에는 이제 등록으로 왔죠. 등록으로. 자, 등록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또 그랬네요. 자, 1번. 등록은 일신전속적 효력이 있으므로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상속은 불가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등록증이나 자격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그자만 그 권리를 누리는 거지 타인에게 양도대여해도 안 되고 그자가 사망해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 2번.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자격증을 따서 등록할 때는 나는 우리나라 법으로 결격이 아닙니다 라는 무결격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만 그렇지 우리 내국인들은 제출하지 않아요. 이것은 직접 등록관청에서 신원조회에서 여러분 다 조사합니다. 외국인만이다. 그 맞는 얘기고. 3번. 법인의 경우 사원 임원 전원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제출했다. 자, 사원 임원 법인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4번.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당연하죠. 왜? 소공이 용어의 정의에서 뭐라 하겠죠? 이미 자격증을 따서 취업했다 했잖아. 취업한 자가 또 등록하면 양다리 거치는 거지. 내 사무소하고 저쪽 사장님 사무소하고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자, 변호사는 이 법이 요구하는 등록 기준 갖추지 않고는 등록이 불가하다. 자,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 등록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도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거지. 이걸 등록 기준이라고 그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따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4일 이내에 종별 구분하여 등록하고 서면 통지를 해야 되냐. 자, 14일이 틀렸죠? 우리는 등록 신청 7일 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뭐 간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 신청하고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구분 등록하고 서면 통지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1주차, 2주차치를 여러분들이 꼭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용어의 정의 매우 중요하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법인이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에다 동을 위치해요. 등록 기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개인 등록 기준은 낼 게 없어서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지. 법인의 등록 기준. 틀린 거. 자, 1번. 협동조합의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자본금 5천원 맞죠? 협동조합도 맞죠? 여러분,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조합 형태는 5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니까. 상법상 회사는 뭐죠? 주식회사 1명, 합자, 유한회사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되니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여러분, 사회적이 나오면 뭐예요? 비영리라고 써놓으라 했잖아. 비영리 조합은 안 돼요. 그 제외. 요것도 주의하세요. 아무튼 1번 지문은 맞는 얘기죠. 협동조합이든 상법상 회사든 다 5천 이상입니다. 자, 2번.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라도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원칙이 뭐예요? 다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 원칙. 예외가 뭐예요? 사용승인 받은 것은 대장이 기재되기 전도 해준다고 그랬죠. 다만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예요?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3번. 대표자를 포함한, 바로 틀렸네요. 3분의 1은 대표자를 빼고, 대표이사 빼고, 나머지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이배제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맞죠? 자, 여러분,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중개업은 본업이고, 법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겸업으로서 6가지만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 6가지만 할 수 있다니까요. 나머지는 못해요, 법인들은.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 목적으로 해야 된다. 맞잖아요, 이게. 자,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해라. 2번하고 5번 맞는 얘기죠, 지금. 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라고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조립식 구조물 이런 건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등록 기준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명칭과 중개사무소 명칭과 등록증 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죠, 지금? 틀린 것은 이 명칭, 여러분 간판에다가 문자 쓰는 거,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동시에 물었죠, 지금?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법인 개공의 분사무소에는, 자, 분사무소 나왔네요. 분사무소는 신고하니까 뭐예요? 신고 확인서. 그 다음에 이 신고 확인서가 나오면 반드시 원본이냐 사본이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 맞네요. 2번. 소공이 있는 경우 소공의 공인이다. 또 자격증 나왔네? 그러면 또 원본. 항상 여러분들 신고 확인서, 등록증, 자격증 3가지는 원본, 사본을 꼭 확인하셔야 돼. 이걸 사본으로 해서 틀리게 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죠. 맞는 얘기고. 3번. 개공이 아닌 자라고 나왔네. 여러분들 우리 조문에 개공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조문 딱 3개 있어요. 3개. 아닌 자 나오면 무조건 형벌이 1-1인데 나중에 이 제재도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아닌 자들은 이 명칭을 쓰면 안 되잖아. 부동산 중개라든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지 이거 쓰면 안 되죠. 그럼 얘들은 1-1이에요. 아직 우리가 제재는 나중에 해야 될 내용이지만, 아닌 자 나오면 여러분들은 우리 법조문 3개인데 무조건 1-1이다.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답은 3번. 4번. 무자격자가 명함에 또 나왔네요. 뉴스 대표는 유사명칭이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자, 이것도 많이 변형시켜요. 5번도.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의무다, 재량이다. 여러분, 재량이에요. 여러분, 개공들 광고물 설치 안 해도 돼요. 간판. 그래서 이거 재량이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또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이지 가명, 예명은 또 안 됩니다. 등록증에 표기된 본명이어야 되고. 두 번째, 성명을 표기해야 될까? 전화번호일까? 성명 표기지 전화번호 표기 의무는 없어요.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막 변형을 시켜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조문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자.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문제로서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틀린 거 찾으라겠는데 여기 보세요. 이중이란 말이 나오면 등록하고 이 소속에다 동글뱅이 치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가 지난주에 했던 게 그렇게 중요해요. 법은 논리거든. 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등록한 자가 누구죠? 개업, 공인, 중개사잖아. 이중 등록의 문제는 개공에게만 금지시키는 거고, 이중 소속은 뭘까요? 종사자 모두는 양다리 거치지 마라. 이거예요. 등록이 개공이라니까. 이중 등록은 개공에게만 금지시키는 거예요. 즉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조문이라고. 이중 소속은 다른 개공에게 또 양다리 거치니까 개공도 양다리 거칠 수 있고 보조원도 양다리 거칠 수 있고 사원 임원도 양다리 거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중 소속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까요? 1번 이중 소속이라고 되어 있잖아. 모두에게 해당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조원도 양다리 거치면 처벌된다. 맞잖아요. 모두. 2번 개공은 등록한 자잖아. 등록. 개공. 등록한 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지역을 달리하여 또 등록하면 안 된다. 자, 등록 나오면 바로 개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등록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했으면 종별을 법인으로 바꿔서 또 등록하는 거 안 된다. 지역. 등록관청이 시군구죠. 강남구에 등록했으면 서초구, 강동구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종별도 하나, 지역도 딱 하나만 허용된다. 우리 법은. 그래서 이중으로 등록하는 건 다 금지된다. 맞는 얘기죠. 다시요. 이중 등록이 나오면 개공만을 말하고 이중 소속이 나오면 모두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혼돈이 없어요. 자,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컨설팅 회사에 동시에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이중 소속의 문제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양다리 거친다는 건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양다리 거치는 걸 이중 소속이지, 업종이 달랐다.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든 대리운전에 또 하든 중개업에 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든 중개업을 하면서 식당에 근무하든 업종이 다른 건 이중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거기 써놔야 돼. 답은 3번. 업종이 다른 건 투잡으로서 이중 소속의 문제가 아니고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소속공인중개사 이중 소속 나왔잖아요. 소공도 이중 소속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자는 자격정지에다가 1-1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재는 나중에 하세요. 그 다음에 5번. 개공 등록 나왔네요. 소공은 모두라 있잖아. 개공까지 포함해서. 이자들은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1-1이에요. 그래서 이 제재는요, 나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외우는데, 여러분 우리 법에서
2자 들어가는 것은 다 1-1이라고 외우면 돼. 절반이요, 2자. 이중등록, 이중소속, 1-1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중사무소, 1-1이에요. 임시중개시설 또 하나 낸 거예요, 2자. 그 2자 4개는 무조건 1-1로 외워버리면 되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자 요령껏 간단하게 외웁니다. 앞자 안 따도 돼요, 이런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이중등록, 소속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자 이번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으로 왔네요. 무등록. 자 무등록 중개업도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알아야 해요. 지금 무등록이란 말은 뭔 말이죠? 아예 등록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무등록. 안 했다니까요. 그럼 뭘까요? 등록 처분을 받은 후 등록 처분 받아버렸네. 여러분들 이 단어를 주의하여. 등록 취소 처분이 아니요. 등록 처분 받았다는 건 등록 신청해서 이제 등록 효력을 부여받은 거죠. 받고 났으면 이미 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버렸죠. 처분 받았으니까. 등록증을 교부받았냐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 처분 받고 바로 중개업을 해버렸다니까. 등록증 교부 안 받고. 무등록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왜? 등록 처분 받으면 빨리 그대로 등록됐으니까. 무등록은 아예 등록을 안 한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무등록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한 부동산 중개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여기 주의하여 무등록업자여 반복 계속하는 사람. 이 사람의 보수 약정은 우리 법이 판례가 무효 처리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인이 우연히 한 번 하고 보수 약정한 건 유효라고 있어. 자, 우연히 한 번 했다. 이건 유효입니다. 보수 약정. 근데 무등록업자는 무효. 꼭 구별하세요. 맞는 얘기고. 3번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로 하여 완성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자체. 법률행위가 매매나 임대차를 법률행위라고 그래. 민법. 임대차는 유효합니다. 그럼 무등록업자를 통해서 내가 집을 샀다. 내가 임대차를 했다. 유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등록업자는 3-3으로 처벌된다. 제재 나중에 아십니다. 맞는 얘기. 4번 이중 등록 나왔잖아. 등록 나오면 개공이라 했죠. 벌써 2번 등록했네. 개공. 그럼 이자는 무등록이 아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아버지는 아버지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2번 했던 3번 했던. 무등록은 등록을 안 한 사람이요. 이 지문 용어의 문제예요. 맞는 얘기고. 5번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의뢰해버렸어요. 손님이 무등록업자에게 내 집 좀 팔아주세요. 나 미등기 전매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지. 그렇다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금방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된다 했잖아. 그러면 의뢰행위, 즉 손님을 말해요. 의뢰한 사람이 손님이잖아. 손님 자체도 공범으로 처벌되느냐. 자, 이 판례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의뢰행위 자체, 손님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제가 뭐라 했죠, 수업 시간에? 우리는 안심이다. 이렇게 써놓으라 했잖아. 우리는 안심.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만 처벌돼요. 결론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A와 B가 있단 말이죠. 이 매매를 중개했다니까요. 매매를. 근데 이 갑이 무등록업자라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내 집 좀 팔아주세요. 집 좀 사주세요. 부탁한 의뢰인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자를 통해서 집을 샀다.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저 유효하다. 3번 지문이네. 또 이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돈 주세요. 보수 청구권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등록업자를 통해서 집을 사면 집은 유효. 보수는 안 줘도 되고 이자는 3-3으로 처벌되고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자세히 했었죠. 그래서 이 9번 자주 나옵니다. 이 판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